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학과 유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욕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욕창의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게 심한 욕창의 경우에는 보시기 좀 힘든 사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주로 그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간략하게 하실 수 있는 드레싱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욕창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비가 생긴 부위에 피부가 벗겨진 경우를 저희가 욕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피부가 벗겨진 경우만 욕창인 경우는 아니어서요. 그건 뒤에서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욕창이 왜 생기는지, 그다음에 욕창이 어떨 때 잘 생기는지,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욕창을 단계를 나누는 방법, 그다음에 욕창을 집에서 간단하게 드레싱할 수 있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욕창의 발생 기전과 위험 인자입니다. 욕창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압력이 오래 노출이 됐을 때 생기는 것이 욕창입니다. 주로는 그냥 평평한 피부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돌출된 뼈가 있는 부위에 욕창이 압력이 닿으면 욕창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많이 교육을 받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이 압력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압력을 이제 어느 정도의 압력이 어느 정도 시간이 노출이 됐을 때 욕창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과로는 32라는 힘의 이상으로 압력이 노출이 되었을 때 욕창이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꼭 32의 힘이 넘을 때만 욕창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분들처럼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침상 안정 기간이 오래 지속된 분들일수록 더 낮은 압력에서도 조직 부위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허혈이 일어나서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낮은 압력으로 장시간 노출될 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한 힘의 경우에는 단시간 노출이 됐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계점을 보는 32라는 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시간 이상 노출이 되게 되면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서 욕창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지만 꼭 반드시 2시간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고요. 내가 1시간만 지나도 1단계 욕창이 자주 생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1시간 단위로 체위를 변경하셔야 될 수도 있고 욕창 매트리스를 적절하게 잘 쓰시는 분이면 3시간이나 4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하셔도 욕창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욕창이 흔하게 생기는 부위는 이제 뼈가 돌출되었는데 저희가 자세를 취했을 때, 똑바로 누웠을 때나 옆으로 누웠을 때, 아니면 휠체어에 앉았을 때, 아니면 침대에 기대서 앉았을 때 흔하게 압력이 닿을 수 있는 부위가 뼈가 돌출된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욕창이 호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급성기 시절에 이제 병원에 많이 누워만 계셨던 시절에는 미추, 그러니까 꼬리뼈라고 하는 부위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천추 부위에 욕창이 자주 생기시게 되고 머리 뒤통수에도 욕창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저희가 대퇴대천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허벅지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위가 제일 뼈가 돌출된 부위여서 그 부위에 욕창이 흔하게 생기기도 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허벅지 아래, 엉덩이 아래 좀 돌출된 뼈가 있습니다. 좌골이라고 하는데요. 좌골에 욕창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 기대서 누워서 오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꼬리뼈 나 천추 부위, 그다음 좌골 부위에 욕창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욕창이 흔하게 발생되는 부위를 알고 계셔야 자세를 취할 때 그 부위에 좀 압력이 덜하는 자세를 취해주셔야만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압력 외에도 또 하나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게 되면 욕창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휠체어보다는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침대에 기대서 등받이를 세우고 앉아 계실 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몸이 조금 밀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몸은 밀려서 내려오는데 피부면은 그 침대 단면에 딱 붙어 있고 안에서 연부 조직이라고 말하는 뼈와 근육과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로 쓸리는 작용이 벌어져서요. 그 아래쪽에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전단력이 적절히 작용이 되면 또 욕창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단력과 달리 마찰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욕창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체위 변경을 하실 때 환자분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척수장애인 분을 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래 그 이불 같은 거를 끌어서 옮기실 때 마찰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벗겨지면서 또 욕창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위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습기에 의해서도 욕창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금이나 실변 등이 있을 때 이게 금방 치워지지가 않고 기저귀 안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 피부가 습한 상태에 유지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압력이나 전단력에 의해서 더 쉽게 진피층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욕창이 쉽게 발생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기의 유지가 필요하고요. 또 너무 그렇다고 다 오픈해서 선풍기로 너무 건조하게 말리시면 건조한 것만으로도 또 마찰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습기가 필요해서 모 회사에서 나오는 그 욕창 예방 크림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적절히 로션을 발라주시면서 적절한 보습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욕창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요. 욕창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는 굉장히 더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 상태를 확인을 할 때 주요하게 보는 게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피검사로는 알부민이라는 수치, 전알부민이라는 수치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 보충이 잘 되시면 단백질, 알부민, 전알부민 수치는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시고, 그래서 뭐 병원에 처음에 입원하고 계실 때는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칼로리를 맞춰서 드신다 하더라도 부족할 때가 있고, 금식하는 기간도 있다 보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적절히 일어나야만 욕창 발생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빈혈이 가장 또 욕창을 나쁘게 만드는 팩터가 됩니다. 빈혈이 있으면 조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으로 산소가 전달이 될 때는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에 붙어서 산소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빈혈이 생긴다는 것은 그 헤모글로빈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직으로 산소가 전달이 덜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욕창이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간혹 욕창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혈을 받으시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로 빈혈이 빈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수혈을 통해서라도 보충을 해서 욕창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온입니다. 열이 나시게 되면, 쉽게 말하면 열이 나면 욕창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피부가 쉽게 벗겨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산소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욕창 위험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게, 요로 감염이 자주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요로 감염이나 아니면 폐렴으로 체온이 높아져 있을 때에는 체위 변경을 좀 더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 쓸리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하셔야만 욕창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초 혈관 질환과 흡연인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고 뭐 1, 2년 이렇게 짧은 시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당뇨가 잘 관리가 되셨다 하더라도 뭐 10년 이상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말초 혈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점점 막혀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흡연까지 하신다고 하면, 흡연을 하는 그 니코틴이 들어오는 순간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처가 있는 이제 혈류 공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욕창 부위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류 공급이 더 되지가 않습니다. 욕창의 사이즈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고,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고, 흡연을 하시는데 당뇨까지 있는 분이다 그러면 욕창 발생 위험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욕창의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은 제가 여기 영어로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욕창이 그동안 저희 의학 용어로는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의된 거는 이제 프레셔 인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인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전엔 욕창은 피부가 벗겨진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썼었는데, 1단계 욕창은 피부가 벗겨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실수하시는 것이, 욕창 1단계인지를 인지를 못하시고 2단계가 되기 전에 관리가 잘 안 돼서 2단계로 금방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피부가 벗겨져야만 욕창은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단계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창은 이제 정의는 뼈가 돌출된 부위에 피부와 연부 조직에 국소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 강도가 약하더라도 장기간 압력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강한 압력에 단기간 노출된 경우에, 압력과 함께 또 전달력에 같이 노출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욕창이 되겠습니다. 욕창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욕창이 어느 위치에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이게 어떤 자세에서 생겼을지, 다음에 이걸 예방하려면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욕창의 위치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욕창의 크기는 가로, 세로, 길이와 너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그게 단계를 나누는 포인트가 되고, 저희가 드레싱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깊이 3차원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단계를 MPIAP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공용화된 단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1단계 욕창의 경우에는 피부는 벗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소 홍반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분홍빛을 띠는 피부 상태이다 하면 1단계 욕창이 됩니다. 근데
휠체어에서 뭐 그날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계셔서 한 6시간 정도 휠체어를 앉아 있다가 내가 내려왔다. 침대에 누워봤더니 엉덩이가 분홍색이다. 이게 반드시 욕창은 아닙니다. 압력이 제거되고 나서 30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분홍색이면 그때 1단계 욕창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내려왔을 때 한 5분 정도는 분홍빛을 띠다가 압력이 사라지니 5분이 지나니 색깔이 다 피부색으로 돌아왔다. 그거는 1단계 욕창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분홍빛의 피부는 1단계인데요. 압력이 더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밑에 피부 밑에 연부 조직에선 이미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 색깔이 분홍빛이 아니라 보라색이나 아니면 갈색을 띠게 됩니다. 이 단계는 1단계 욕창이 아니라 저희가 심부 조직 손상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인데요. 그 밑에 더 심한 욕창이 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제일 튼튼합니다. 저희 연부 조직 중에서. 그래서 피부가 벗겨지기 이전에 이미 그 밑에 진피층이나 근육층에서는 욕창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단계 욕창부터 압력을 제거하고 잘 관리를 하셔야만 그 다음 단계 욕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욕창을 저희가 평가할 때는 여기 사진에 보이신 것처럼 분홍빛으로 된 피부를요. 손가락으로 그냥 살짝 눌러보는 겁니다. 세게 눌러보실 필요도 없고요. 살짝 그냥 압력을 주는 정도로 버튼 누르는 정도로 압력을 주고 떼었을 때 압력을 누르는 순간에는 피부색을 띄우는지 아니면 그 정도에도 계속 분홍빛을 띄우는지를 판별을 하셔야 되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에도 분홍빛에서 전혀 바뀌지가 않으면 그건 이미 1단계 욕창인 경우여서 압력을 무조건 제거해주는 생활을 하시고 그 분홍빛 피부가 다시 살색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휠체어에 앉는 거나 아니면 침대에 기대 앉는 것들을 피하셔서 욕창이 나은 후에 다시 그 생활을 시작을 하셔야만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단계 욕창입니다. 2단계부터 이제 저희가 욕창은 1, 2, 3, 4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2단계부터는 이제 피부가 벗겨진 상태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더 깊이 파인 상태이고 2단계는 이제 처음 진피층까지만 파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홍빛을 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덧살 지저분한 살이 제가 찬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덧살이 차는 경우에는 노란빛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물집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단계 욕창이 되겠고 2단계 욕창까지는 그래도 진피층까지만 손상이 된 것이고 그 밑에 근육층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깊이가 깊지가 않아서 이 단계에서라도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3, 4단계를 넘어가서 수술을 하는 일을 막으셔야 될 것입니다. 3단계 욕창부터는 이제 깊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드레싱만으로 세살을 채워서 욕창을 낫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이제 3단계나 4단계 욕창으로 가면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빨리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깊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3단계부터는 이제 피부는 전층 다 손상이 되었고 아직 근육까지는 노출이 되지 않고 저희가 진피층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노출이 되어서 지방층이 같이 눈에 보이는 단계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겠고요. 4단계는 여기서 더 진행이 돼서 근막, 근육, 인대, 그다음 심한 경우는 이제 꼬리뼈 같은 경우는 위에 그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요. 조금만 진행이 돼도 바로 꼬리뼈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뼈까지 노출이 된 경우가 4단계가 되겠고 뼈까지 노출이 된 경우에는 심하면 뼈에 염증까지 동반이 되어서 골수염이 생기게 되는데요. 골수염의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 유창까지 가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단계 측정 불가는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1에서 4단계, 그러니까 2, 3, 4단계를 평가를 하려면 아래가 이제 근육층이 노출이 됐는지, 피하 지방층까지만 갔는지, 아니면 근육층까지 갔는지, 뼈가 드러나는지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간혹 위에 두꺼운 딱지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 측정 불가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반드시 딱지랑 가피를 제거를 해야만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방에 들어가서 제거를 하시든 아니면 재활학과 외래에서 얇은 딱지 같은 경우는 그냥 외래에서 저희가 도려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제거를 하고 깊이가 얼마인지를 다시 판단을 해서 욕창 단계가 2에서 4단계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판단을 해야만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발 뒤꿈치 경우에는요. 발 뒤꿈치에 까만색 단단한 딱지가 생겼다. 이 경우는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 뒤꿈치를 제외하고 뭐 엉덩이나 대퇴대천자나 팔꿈치 뒤나 이런 부위에는 만약에 딱지나 가피가 있다면 제거를 하고 욕창 단계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심부조직 손상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에 1단계 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그림에서도 저희가 보랏빛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압력이 강한 압력에 더 오래 노출이 되어서 이미 밑에
진피층이나 피하지방, 근육층에서는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밖에서 봤을 때 피부가 아주 진한 붉은색이나 아니면은 보라색 빛을 띠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만 벗겨지면 그 밑에 3단계나 4단계 요창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신부 조직 상태일 때는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병원에 오셔서 꼭 확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 조치를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 경우에는 피부는 벗겨지지 않았지만 분홍빛을 띠는 경우이고 2단계는 진피층까지 손상이 된 경우, 3단계는 피하지방, 그다음 4단계는 근육이나 이제 뼈까지 드러난 상태가 되겠고요. 단계를 측정 불가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신부 조직 손상 의심 상태에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단계가 어떻게 될지 다음 조치를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욕창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 욕창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창 치료는 저희 재활학과의 뭐 한글 교과서나 영어의 교과서 어느 부분을 봐도 첫 번째 치료가 예방으로 써 있습니다. 곧 예방이 제일 좋은 치료란 얘기인데요. 욕창은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창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아침에 한번 일어나셔서와 그다음에 뭐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퇴근하시고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집에서 앉아서 계속 생활을 하셨다면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아침과 밤에는 꼭 하루 2번은 욕창이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위는 다 오픈을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1단계 욕창이 생긴 때는 없는지, 지금 분홍빛으로 보이는데 이게 30분 지나서도 계속 분홍빛인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을 하셔서 1단계 욕창부터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도넛 방석은 요즘은 이제 많이 알고 계셔서 잘 사용을 안 하십니다. 도넛 방석은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꼬리뼈에 욕창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넛 방석을 깔고 앉으시는 것은 오히려 욕창 생기는 것을 더 조장하는 게 됩니다. 가운데는 뚫려 있어서 그 부위가 공중에 떠 있기는 하지만 저 동그란 도넛의 모양 부분이 꼬리뼈로 전달되는 피의 흐름을 좀 막는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혈류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욕창 발생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넛 방석은 사용하시지 않아야 되고 요즘은 다행히 이제 보조기기에서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리스를 지급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트리스와 방석을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 압력이 한 곳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넛 방석보다는 욕창 예방 방석이나 그다음에 누워 계실 때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반드시 2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욕창이 흔하게 생기는 부위가 어느 정도 압력에서 몇 시간의 압력에서 분홍빛을 띠게 되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만 잘 사용을 하신다면 꼭 밤에 주무시면서 2시간마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바꾸면서 이렇게 끌리면서 생기는 마찰이 더 증가될 수가 있어서 체위 변경은 환자분에 맞게 척수장애인 특성에 맞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양 공급인데요. 영양이 적절히 공급이 돼야 욕창도 예방할 수 있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욕창에서도 빨리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권고는 그 척수손상 그 세계 척수손상 포럼에서 제시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열량 공급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열량을 몸무게 1kg당 30에서 35kcal 공급을 하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과도해서 저희가 또 만성기로 들어가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과체중 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체중이 늘어나시면 그러니까 적정 체중이 아니라 과체중이 되시면 체위 변경하실 때 아무래도 힘이 더 필요하게 되고 엉덩이를 더 높게 들지 못하시면서 쓸리는 일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30에서 30kcal까지는 조금 과다하고요. 보통 저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800kcal,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1600 이 정도로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창이 발생됐다면 그거에 맞춰서 단계에 맞춰서 조금 더 증량을 해야 되고요. 적절한 그 단백질 공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도 적절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욕창이 생기시면 욕창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피검사로 영양 상태를 확인을 하고 영양가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께 필요한 지금 욕창 단계에서 필요한 칼로리들을 계산을 해드립니다. 단백질 요구량도 계산을 해드리고요. 그거를 판단을 받으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욕창 소독입니다. 욕창 소독은 그 부위에 이제 쌓여 있는 죽은 세포와 그다음에 욕창 3단계나 4단계쯤 가면 세균이 자라기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요. 여기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깨끗한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크린조라고 하는 그 1리터, 2리터짜리 큰 거를 사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20ml짜리 일회용으로 포장 나온 게 있습니다. 멸균 그 식염수를 하나씩 따서 소독을 해주시는데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베타딘과 알코올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베타딘과 알코올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타딘의 경우에는 저희가 감염이 동반된 경우가 아니면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타딘 자체가 세포 독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 회복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나 3단계 욕창에서 골수염이 동반이 됐거나 아니면 그곳에 염증이 동반이 돼 있어서 냄새가 심하고 진물의 색깔이 세균이 있을 때 색깔들이 보이면 저희가 베타딘 소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깨끗한 욕창에서는 그냥 식염수로만 세척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시고 소독을 해주시고 드레싱 제제 필요한 것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변연 절제술은 이 부분은 집에서는 하실 수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남기지는 않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딱지나 가피 이렇게 뭔가 두껍게 덮고 있는 딱지들이 있으면 아무리 드레싱 제제를 좋은 것을 쓴다 하더라도 밑에서 새살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죽은 세포들 필요하지 않은 딱지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 수술방에서 칼로 도려내는 방법도 있고요. 가위로 잘라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거즈 드레싱을 통해서 저희가 힘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욕창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변연 절제술을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의사의 판단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위여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욕창 소독 제제입니다. 욕창은 예방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치료를 위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쓸 때는 투명 필름을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내가 이 부위는 너무 자주 반복이 된다라고 할 때는 투명 필름을 붙이시면 직접적으로 마찰이 생기는 걸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투명 필름 같은 경우는 다른 소독제, 뭐 거즈 드레싱을 했다. 그 거즈는 혼자 붙어 있는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즈를 부착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쓰는 거는 투명 필름보다는 뒤에 말씀드린 폼 제제를 많이 써서 폼 제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는 흔히 듀오덤이라고 알고 계시는 재질이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되겠습니다. 듀오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연 절제술 중에 한 가지 방법에 사용을 하는 소독제입니다. 하지만 듀오덤은 그러니까 녹이는 성질, 쉽게 말하면 녹이는 성질이 좀 있는 그런 소독제여서 너무 분비물이, 그러니까 진물이 많이 나는 상처거나 아니면 욕창의 주변부 피부가 굉장히 약한 경우에 듀오덤을 붙이시게 되면 진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주변부 피부가 너무 습기에 노출돼서 더 벗겨지게 되거나 아니면 듀오덤이 계속 밀려서 다른 부위에 가서 붙어서 다른 부위를 벗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삼출물이 많거나 주변 부위 피부가 약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깊이가 있는 3단계나 4단계 욕창은 위에 듀오덤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 밑에 욕창의 기저부라고 하는 욕창 자체 상처와 드레싱 제제가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거나 깊이가 있는 3단계, 4단계 욕창에는 사용하지 않고 진물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소독제이기 때문에 감염된 욕창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폼 제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욕창 제제들이 될 텐데요. 폼은 최근에 정말 많은 좋은 제제들이 좀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많이 알고 계신 거는 메디폼입니다. 근데 메디폼은 가장 1세대 폼 재질이 되겠고요. 메디폼은 붙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물이 나면 이게 흐느적거려서 내 살에 딱 달라붙습니다.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진물에 맞춰서 저게 흐늘흐늘해지게 돼서 오히려 메디폼은 진물이 너무 많은 상처에 붙였을 때 제때 갈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상처에 딱 달라붙어서 주변부에 또 2차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요즘은 메디폼을 권고드리기보다는 그 뒤에 말씀드린 뭐 비아테인이나 뭐 알레빈 메필리스 같은 재질들은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욕창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재질이어서요. 투명 필름보다는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폼이 더 좋습니다. 내가 꼬리뼈의 욕창이 한 달 동안 2번을 경험했는데 아직도 너무 약해서 조금만 쓸리면 벗겨진다. 그럴 때는 욕창이 다 나았어도 폼을 붙이고 생활하시면 다시 재발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튼튼해질 때까지는 폼을 자주 욕창이 발생하는 부위에 붙이고 다니시면 예방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고 이거는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예방을 위해서는 폼 제제를 사용을 해라라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비아테인이나 메필레스, 알레빈 라이프 같은 그 폼 재질들은 그 메디폼과는 달리 이게 실리콘 코팅이 돼 있어서요. 진물이 나와도 저게 형태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메디폼처럼 하나의 폼층이 아니고요.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최소 2개 층, 많게는 3개 층의 흡수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출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걸 잘 흡수를 하고 형태를 머금어 주기 때문에 이게 2차적인 손상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꼬리뼈에 붙이기 쉬운 모양, 그다음에 발 뒤꿈치에 붙이기 쉬운 모양, 아니면 평평한 상처에 붙이기 쉬운 모양, 여러 형태들이 있어서 사용하시기가 좋은데 단점은 좀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아무래도 메디폼보다는 비용이 비싸서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한 개까지는 보험이 돼서 병원에 계실 때는 좀 처방을 받아서 하시면 하루 한 개까지는 저희가 욕창이 너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위는 좀 이 보험을 받아서 이 재질을 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메디폼을 좀 섞어 쓰기도 하는데 이런 재질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고 또 하나 이 재질들의 또 특징은요. 이게 전단력을 좀 막아줍니다. 이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서 내가 몸이 미끄러질 때 제가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늘어나줘서 전단력에 의한 손상도 막아줘서 이런 새로운 재질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재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처 사진을 하나 넣기는 했는데요. 이게 집에서 사실 만나시는 욕창에서 제일 흔한 형태일 겁니다. 근데 이때 드레싱 방법을 뭘 해야 될지만 알고 계셔도 이 상처를 위해서 사실 저는 욕창이 있는데 욕창을 확인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나오시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욕창이 있으면 압력을 제거하시고 누워 계셔야 되는데 의사한테 상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욕창은 드레싱 방법만 잘 아시면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폼 드레싱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주변부에 지금 분홍색은 1단계 욕창에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처는 왼쪽에 있는 것보다 조금 노란빛이 더 많이 끼어 있잖아요. 저게 이제 저희가 가피, 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게 생겨가고 있을 때는 좀 녹여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디오덤을 좀 붙이시면 좋고요. 디오덤을 붙이다 보면 저 왼쪽처럼 저 왼쪽도 완전히 지금 분홍빛은 아닌데 조금 더 선홍빛의 색깔이 됩니다. 그러면 폼 드레싱을 해주시고요. 하다가 또 이렇게 노란색이 생기면 다시 디오덤을 바꾸시고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소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정말 무조건 누워서 며칠을 지내주셔야지만 더 나쁜 단계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지네이트 하이드로파이버라고 하는 재질인데 사실 이 드레싱 재질을 쓸 때부터는 집에서 소독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소독을 받으셔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기에는 그냥 무슨 솜 같은 꺼즈 이렇게 보이는데요. 얘가 삼출물을 한 흡수해서 20배 이상으로 크기가 커지는 그런 속성이 있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에 3단계나 4단계 욕창에 저 꺼즈를 넣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드레싱을 제거할 때 보면 제가 부풀어서 그 공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계속 수분을 이렇게 적절히 유지를 해서 세살이 돕는 데 도와주는 재질이고요. 은이 함유가 된 재질도 있어서 은이 저희가 감염에 상처에 쓰면 감염을 좀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안티박테리아 그 박테리아를 좀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은 함유제도 있고 2단계가 되면 보통은 병원에서 드레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거즈 드레싱 경우에도 저희가 깊이가 있는 경우에 식염수를 묻혀서 거즈 드레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베타딘을 묻혀서 거즈 드레싱을 하는데 이 경우도 병원에서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압 치료인데요. 음압 치료는 음압을 계속 이런 걸 어디서 달고 계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본인이 해보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욕창의 크기가 큰 3단계나 4단계 욕창에는 저런 스폰지를 넣고 음압을 걸어서 삼출물을 계속 흡입을 시킵니다. 근데 저 음압이 들어가면 혈류량 증가하는 효과도 있어서 욕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근데 이제 박의 단점은 그러니까 한계는 감염된 욕창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감염된 욕창에는 금기로 되어 있고 보통 저희가 박을 쓸 때는 수술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소독으로만 지금 욕창을 낫게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 쓰거나 아니면 보통 저희가 쓸 때는 욕창의 크기가 너무 크면 어디선가 건강한 살을 떼서 돌려서 막아야 되는데 그 어디서 건강한 살을 많이 뗄 수도 없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욕창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을 해보려고 수술 전에 이 음압 치료라고 하는 박이라는 치료를 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압 치료의 경우에는 재활학과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저희가 성형외과 의뢰드리기도 하는데요. 박을 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3단계 이상의 욕창이 되시면 병원에서 판단을 받으시고 나의 그 상처의 드레싱 방법이나 수술 방법, 치료의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